이 질문에 답해본 적 있습니까? 진정한 부자란 과연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은 쌓아 올린 재산의 규모나 누리는 화려함 또는 행사하는 권력의 크기를 떠올릴 겁니다. 끝없이 넓은 저택, 금은 보화로 빛나는 방, 국가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 세상은 언제나 이런 압도적인 풍요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냈고 역사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두 개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써내려간 너무나 다른 부의 역사를 마주할 겁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려 15세기 중엽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술과 과학,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뒤섞여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키던 격동의 도시였습니다. 그 활기찬 거리 위로 한 가족의 이름이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니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금융망을 쥐락펴락하며 교황의 금고까지 관리했던 거대한 은행가였고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명목상 통치자는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메디치 가문의 대부 코시모 데 메디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냉철한 계산과 날카로운 전략이 숨겨져 있었죠. 그들의 부는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시의 모든 숨구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아낌없는 후원자가 되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도록 도왔고 건축가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대주어 피렌체의 하늘을 수놓는 대성당의 돔을 완성시켰습니다. 메디치 궁의 돌 하나하나, 갤러리에 걸린 그림 한 점 한 점이 그들의 압도적인 부와 권력을 웅변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에 감탄하며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암투와 음모, 때로는 피를 부르는 숙청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메디치 가문. 그들의 역사는 찬란한 부의 축적과 함께 인간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광기 어린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동방의 고요한 땅 조선에도 이 메디치 가문만큼이나 경이로운 부를 대대로 이어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가문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메디치처럼 화려하거나 권력을 탐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 최기영이라는 한 인물이 작은 텃밭을 일구며 부의 씨앗을 뿌렸고 그의 후손들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려 12대에 걸쳐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순환의 시기에도 굳건히 자신들의 부를 지켜냈고 심지어는 독립운동 자금까지 쾌척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쥐고 예술을 후원하며 도시를 지배했다면 경주 최부자 가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유산을 관리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쌓아 올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부자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6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않는다. 지나가는 나그네는 후하게 대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였습니다. 만석군이라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부를 공동체와 나누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언뜻 보면 소극적인 처세술 같지만 이 철칙들은 난세 속에서도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고 탐욕이 만연하던 시기 수많은 부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거나 탐관오리의 표적이 되어 재산을 잃는 동안에도 최부자 가문은 흔들림 없이 그들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바탕으로 외부의 위협에 맞섰고 자신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욕망의 투사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주 최부자 가문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 같았습니다. 뿌리는 깊숙이 박혀 대대로 이어지는 지혜를 간직했고 가지는 늘 사회를 향해 드리워져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가문은 부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가문은 세계를 뒤흔드는 권력과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 이름을 드높였고 다른 가문은 조용히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진정한 부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쌓아 올린 재산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움직인 메디치 가문일까요? 아니면 대대로 부를 지키며 동시에 사회에 끊임없이 환원하여 존경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경주 최부자 가문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역사를 넘어 인간이 재산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그 결과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깨닫게 될 진정한 부자의 의미는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그 부가 어떻게 가장 교묘하고도 강력한 권력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의 심장 박동까지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던 이들이었습니다.
피렌체의 금융계에서 시작된 메디치 은행은 곧 유럽 전역에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펼쳐나갔습니다. 런던, 브리헤, 제네바, 베네치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점은 주요 무역 도시에 자리 잡았고 각 지점은 피렌체의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막대한 자금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금과 대출을 넘어 환어음이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 자금을 중개했고 교황청의 세금 징수와 송금 업무까지 도맡았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왕실과 교황, 귀족들은 메디치 가문의 은행 없이는 전쟁을 벌이거나 사치스러운 궁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화를 새는 소리, 채무를 독촉하는 서신의 펜촉 소리가 그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명목상 민주주의는 메디치 가문의 교묘한 손길 아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었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 그리고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는 자신들이 직접 공직에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복과 지지자들을 공직에 앉히고 투표 과정을 조작하며 도시의 중요한 결정들을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피렌체의 정치인, 예술가, 학자들이 밤낮으로 드나들며 가문의 수장에게 조언을 구하고 은밀한 지시를 받거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메디치 궁의 웅장한 아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작은 속삭임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이렇듯 메디치 가문은 돈의 힘으로 사람을 사고 관계를 맺고 결국 도시 전체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부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예술 후원 역시 그러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브루넬레스키의 대성당 돔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디치 가문의 재력과 안목, 그리고 피렌체라는 도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예술은 그들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중의 찬사를 이끌어내는 가장 세련된 선전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교하게 구축된 권력의 왕국은 동시에 끝없는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그들을 시기하고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암투 또한 치열해졌습니다. 도시 내의 다른 유력 가문들, 특히 파치 가문과 같은 라이벌들은 메디치 가문의 독점에 불만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습니다. 교황청과의 관계도 늘 유동적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였지만 동시에 교황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첼사 78년 성당의 미사 도중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를 암살하려 했던 파치 음모 사건은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위태로운 권력의 정점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잔인한 칼날이 줄리아노의 심장을 꿰뚫고 로렌초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메디치 가문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음을 온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음모에 가담했던 이들은 물론 그들에게 동조했던 자들까지 모조리 처형당하고 그 시신들이 피렌체 거리 곳곳에 매달렸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부는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심장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생존과 권력 유지를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렌체라는 도시를 마치 거대한 바둑판처럼 여기며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수를 두었고 필요하다면 판을 뒤엎는 강수를 두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궁전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정치적 밀실이기도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그들의 부를 영원한 권력으로 굳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심장부에서 위대한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세상을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쌓아 올린 부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도시의 운명과 인간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힘,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줄리아노의 피가 대리석 바닥을 붉게 물들였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의 비극을 넘어 피렌체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로렌초는 간신히 암살자의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의 피와 함께 거대한 분노, 그리고 더욱 냉철한 생존 본능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렌체의 실질적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도시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전사였고 그 싸움은 도시의 거리에서 피를 뿌리는 보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음모에 가담했던 파치 가문의 일원들,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었던 성직자들까지 피렌체 시민들의 눈앞에서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위가 다시 한번 피렌체의 하늘 아래 각인되는 듯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디치 가문의 적들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이자 동시에 로렌초가 얼마나 잔혹하게 자신의 권력을 지켜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초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협은 도시 내부의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파치 음모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피렌체에 성무 금지령을 내리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토스카나 지방을 침략했습니다. 피렌체는 이제 전 유럽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전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로렌초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교황의 강력한 동맹이었던 나폴리 국왕 페르디난도 1세의 궁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목숨을 건 외교를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적진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피렌체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로렌초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피렌체의 운명이 한 젊은 지도자의 어깨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로렌초가 나폴리에서 보냈던 그 몇 달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국왕 페르디난도와 그의 아들 알폰소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피렌체가 아닌 이탈리아 전체의 평화와 균형을 역설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나폴리 국왕 페르디난도는 한편으로는 교황과의 굳건한 동맹을 깨기 주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로렌초의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설득, 그리고 피렌체가 가진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렌초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나폴리와 피렌체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교황 식스투스 4세의 강력한 동맹 하나를 무너뜨린 이탈리아 정치사의 길이 남을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로렌초는 단순한 피렌체의 실권자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 전체의 정치적 균형을 조율하는 위대한 자, 즉 일 마그니피코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 국가들,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 그리고 교황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며 깨지기 쉬운 평화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 놓인 말들을 움직이듯 그는 동맹을 맺고 때로는 적대하며 이탈리아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쉴 틈 없이 오가는 외교 서신들로 가득했고 그의 귀는 이탈리아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정보에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로렌초는 피렌체의 부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여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회수하며 다른 통치자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이 가져온 가장 눈부신 결실은 바로 피렌체의 문화적 황금기였습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아버지 코시모가 심어놓은 르네상스의 씨앗을 활짝 꽃피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시인, 철학자,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창작 활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의 궁정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예술이 만나는 살롱이었고 그의 저택 정원에는 미켈란젤로와 같은 젊은 천재들이 고대 조각들을 연구하며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산 마르코 수도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팔라초 메디치 등 피렌체 곳곳에는 그의 후원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예술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 미켈란젤로의 초기 조각들, 그리고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마르실리오 피치노 같은 심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은 로렌초의 보호 아래 피렌체에서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인간 중심의 철학을 장려하며 예술과 학문이 서로 교차하는 르네상스 정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광은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로렌초는 예술과 학문이 메디치 가문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피렌체라는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피렌체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축제와 가면 무도회, 신앙송회가 끊이지 않는 로렌초의 피렌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메디치 가문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때 피렌체의 정신적 풍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미니쿠스 회수사이자 뛰어난 설교가였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였습니다. 그는 로렌초의 화려한 피렌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엄격한 금욕주의와 종교적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로렌초의 세속적인 통치와 대비되며 점차 거대한 도전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로렌초는 사보나롤라의 영향력을 주시하면서도 그를 완전히 억압하기보다는 때로는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복잡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쩌면 사보나롤라의 경고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자의 시대는 그렇게 화려함과 위태로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로렌초의 건강은 젊은 나이부터 좋지 못했고 그가 이탈리아의 평화를 위해 짊어졌던 막대한 책임감은 그의 육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는 외교와 정치적 암투, 그리고 도시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를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나면 이탈리아의 균형이 깨질 것을 예감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찰싹 92년 로렌초 데 메디치가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탈리아는 거대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피렌체의 심장이 멎은 듯했고 이탈리아의 평화를 지탱하던 든든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 듯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한 막을 내리는 동시에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의 새로운 시련과 격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로렌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섬세한 균형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자 로렌초의 죽음은 피렌체를 깊은 슬픔과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도시 전체를 흐느낌으로 물들였지만 그 슬픔 속에는 이제 누가 이 흔들리는 배의 키를 잡을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로렌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섬세한 평화의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를 메운 것은 21살의 아들 피에로였습니다. 에어리석은 피에로 혹은 불운한 피에로라 불리게 될 그의 이름은 이미 그가 짊어져야 할 비극적인 운명의 전조였을까요? 피에로는 아버지 로렌초의 빛나는 지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탁월한 정치 감각을 전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변덕스러웠으며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 또한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능력은 피렌체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초가 사라지자 그가 억눌렀던 모든 불만과 대립의 씨앗들이 마치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미니쿠스 회수사 사보나롤라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피렌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로렌초의 죽음을 죄악으로 가득 찬 피렌체에 대한 신의 징벌로 해석하며 더욱 맹렬하게 대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두오모 성당의 웅장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광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의 사치와 권력 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부와 아름다움에 심취한 피렌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은 시민들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오랜 세월 메디치 가문의 그늘 아래 살면서 억눌렸던 불만, 화려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던 빈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심 깊은 피렌체 사람들의 죄의식이 사보나롤라의 불타는 설교를 통해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제 피렌체는 더 이상 예술과 향락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와 신의 말씀만이 지배하는 신정공화국을 꿈꾸는 예언자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정신적 지주가 사보나롤라로 기울어가던 그때 외부에서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의 계승권을 주장하며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던 것입니다. 샤를 8세의 군대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며 거침없이 이탈리아 반도를 남하했고 도시 국가들은 공포에 질려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렌초가 살아있었다면 복잡한 외교술로 이 위기를 능히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에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프랑스 군이 토스카나 지방으로 진격해오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피에로는 아버지처럼 강인하게 맞서 싸우거나 노련하게 협상하는 대신 샤를 8세를 직접 찾아가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피사, 리보르노를 포함한 피렌체의 중요한 요새들을 프랑스군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피렌체에 전해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대대로 피렌체를 지켜온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가 도시의 명예를 이토록 짓밟고 국토를 팔아넘기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피에로를 신의 뜻을 거르는 타락한 지도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성남 피렌체 시민들은 팔라초 메디치로 몰려가 피에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폭도들의 함성과 돌팔매질 앞에서 오만했던 피에로는 그제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밤의 어둠을 틈타 피렌체를 탈출했습니다. 1894년 메디치 가문은 마침내 피렌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가 가문의 영광을 시작한 지 정확히 60여 년 만에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저택은 약탈당했고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었던 방패 문장은 도시 곳곳에서 찢겨나갔습니다. 피렌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세속적인 통치 대신 사보나롤라의 신정공화국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피렌체는 급진적인 도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 세속적인 예술 작품들, 거울, 도박 도구들이 광장에 쌓여 허영의 불꽃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보티첼리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조차 자신의 작품을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사보나롤라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렌체의 모든 거리를 지배했고 시민들은 종교적 열기에 휩싸여 광신적인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금욕의 시대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피렌체를 둘러싼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니까요. 메디치 가문이 없는 피렌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추방되고 피렌체를 지배하게 된 것은 도미니쿠스 회수사 사보나롤라의 불타는 신앙심과 금욕주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제 단순한 권고를 넘어 도시의 법과 질서가 되었고, 메디치 가문의 세속적인 영화를 탐하던 피렌체는 단숨에 신의 뜻을 따르는 엄격한 공화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광장에서 타오른 허영의 불꽃은 단순한 사치품 소각을 넘어 피렌체가 지향하던 모든 가치를 재정의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신의 은총을 구하는 피아노니, 즉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열광적인 믿음으로 번뜩였고, 도시 전체는 거대한 수도원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대평의회를 재건하며 시민들에게 더 넓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신정 정치 아래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엄격한 금욕은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을 조여왔고, 사보나롤라가 약속했던 신의 축복은 지상에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샤를 8세의 침공 이후 이탈리아 반도의 혼란은 가중되었고, 피렌체의 경제는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사라진 거리에는 낯선 고요함과 함께 불안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화려한 축제 대신 엄숙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대신 죄의식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의 공화주의를 지지하지만 사보나롤라의 극단적인 신정 정치를 반대하는 아라비아티, 즉 격분한 자들이 있었고, 메디치 가문의 복귀를 은밀히 꿈꾸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젊고 자유분방한 귀족들은 사보나롤라의 엄격한 도덕률 아래 숨죽여 지내야 하는 현실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 또한 사보나롤라의 목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 즉 보르자 가문의 로드리고 보르자 추기경은 사보나롤라의 영향력이 피렌체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교황은 사보나롤라에게 로마로 와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보나롤라는 이를 거부하며 교황의 세속적인 삶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결국 1897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사보나롤라를 파문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이 선고는 사보나롤라의 권위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신의 예언자로 칭송하던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신의 대리자인가,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인가?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피렌체의 밤을 채웠습니다. 위기가 고조되던 1898년, 사보나롤라의 적들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불의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보나롤라와 그의 지지자,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프란체스코회 수사 중 한 명이 불타는 장작더미 사이를 걸어가 신의 뜻을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원시적인 재판 방식이었지만, 사보나롤라의 열렬한 추종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불을 통과하여 신의 은총을 증명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의 날,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중은 신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사보나롤라가 겁을 먹었거나 혹은 그가 신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보나롤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에 휩싸인 군중은 이제 사보나롤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팔라초 델라 시뇨리아 광장에 모인 폭도들은 그를 붙잡아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피렌체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는 이제 성난 군중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결국 체포되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며 자신의 예언과 신성한 사명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그를 추종했던 이들에게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1898년 5월 23일,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2명의 추종자와 함께 바로 그 팔라초 델라 시뇨리아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허영의 불꽃을 피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육신은 불태워져 아르노 강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피렌체의 종교적 열광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사라진 후 피렌체는 다시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한때 그가 약속했던 신정 공화국은 허망한 꿈처럼 사라졌고, 메디치 가문이 없는 피렌체는 강력한 리더십을 잃은 채 정치적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과연 누가 이 불안정한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외부의 강력한 세력들은 여전히 피렌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도시 내부의 파벌들은 서로의 이권을 위해 갈등을 거듭했습니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사보나롤라의 시대가 남긴 깊은 상처와 불안감은 피렌체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피렌체는 또 다른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끝에서 뜻밖의 인물이 다시금 피렌체의 역사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사보나롤라의 불꽃이 꺼진 팔라초 델라 시뇨리아 광장 위로 피렌체의 하늘은 더욱 짙고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 그의 설교에 열광했던 군중은 이제 냉소와 허탈감에 휩싸였고, 도시 전체는 방향을 잃은 거대한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약속했던 신성한 공화국은 한낱 꿈으로 사라졌고, 그가 그토록 비난했던 메디치 가문은 돌아오지 않은 채 강력한 리더십의 공백만이 깊어갔습니다. 공화정은 복원되었지만 그 기반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추종자였던 피아노니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침묵을 지켰고, 그의 반대파였던 아라비아티들은 권력을 잡았지만 도시를 안정시킬 뚜렷한 비전이나 강력한 통솔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이익과 파벌 다툼에 몰두하며 피렌체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리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경제적 침체가 드리웠습니다. 한때 유럽 최고의 금융도시이자 르네상스의 심장이었던 피렌체는 활기를 잃고 서서히 병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 피렌체의 운명을 냉철하게 관찰하며 기록하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외교관이자 역사가로서 사보나롤라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이어지는 정치적 무능과 파벌 싸움 속에서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사보나롤라의 실패는 이상주의만으로는 현실을 지배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피렌체가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리적인 군주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피렌체는 신의 뜻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흔들리는 나약한 도시였고, 이는 훗날 군주론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술로 이어져 서양 정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사보나롤라를 제거한 후에도 피렌체의 불안정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에 보르자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피렌체의 약화는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황 율리우스 2세 그리고 훗날 교황 레오 10세가 될 메디치 가문의 조반니 추기경은 끊임없이 피렌체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자신들의 막대한 재력을 동원하여 유럽 각국의 군주들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스페인군의 지원을 받아 피렌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712년 피렌체 공화정은 마침내 외세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프라토시를 잔혹하게 약탈하자 피렌체 시민들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화정 지도자들은 힘없이 무너졌고 18년 만에 메디치 가문은 다시 피렌체의 지배자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귀환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렌체의 자유로운 공화주의 정신을 완전히 억누르고 사실상의 군주 통치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와 로렌초 데 메디치가 시민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면, 이 시기에 메디치 가문은 외부의 힘과 교황의 권위를 등에 업고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시대는 피렌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도시를 정화하려 했지만 결국 극단적인 광기로 변질되어 수많은 예술품과 사치품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마저 억압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수도사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적 신앙이 지배하던 세계관과 르네상스가 추구하던 인간 중심적 가치 사이의 치열한 충돌이 낳은 비극적 결과였으며, 종교적 열정이 어떻게 정치적 권력과 결합하여 사회를 지배하고 또 어떻게 그 권력을 상실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불타는 설교는 잠시나마 피렌체 시민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들에게 깊은 죄의식과 함께 신의 도성이라는 이상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았고 이상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는 피렌체를 천상의 낙원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그 도시는 인간의 나약함과 정치적 야망, 그리고 끝나지 않는 권력 투쟁 속에서 다시금 혼돈과 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성직자의 비극적 운명을 넘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영원한 간극,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얽혀 만들어내는 복잡하고도 아이러니한 역사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메마른 외침은 비록 피렌체의 아르노강에 뿌려져 사라졌지만, 그가 던진 질문과 남긴 여운은 르네상스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